안녕하세요. DC백 터보 12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비 운전 원리는 모든 자동차가 동일합니다. 성용차, 상용차 같아 이겁니다. 화물차는 연비 운전을 나름대로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연비 운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1%도 되지 않습니다. 현대, 트라고, 액션트, 스카니아, 벤처, 볼보, 만, 이베코, 타타, 대우 연비 운전 원리 똑같습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엔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변속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에게 연비 운전 원칙을 가르쳐준다. 세밀하게 가르쳐주지 못해요. 왜 가르쳐주지 못하느냐? 운행 조건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시내주행도 있고 외곽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그 도로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재량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이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교통상황도 다 바뀝니다. 흐름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 엑기스만 추려서 뼈대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뼈대 속에는 올바르지 못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형식의 연비운전 비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발 튜닝 해라. 그러면 손 튜닝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연비운전 비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연비운전요, 알고 보면 쉽습니다. 그런데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서 현장에서 수십 년간 교육시키면서 경험한 내용들,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비운전이라 하면 화물차 하시는 분들 다들 10년, 20년, 30년 운전했다. 그래서 다들 잘한다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어려우냐? 개념이 잡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남 탓, 핑계만 많이 합니다. 바쁘니까. 또 남들하고 비슷하게만 연비가 나오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평균점, 그것보다요, 연비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20% 기름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에 비해서요. 그렇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냐 이렇게 보시면 실로 엄청납니다. 왜 엄청나냐? 자, 한 달에 기름값 500만원 쓴다 이거예요. 500만원 쓰면 20% 하면 한 달에 100만원입니다. 일반 운전자 대비해서 20% 아낀다 하면 100만원 아낍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들 오토미션입니다. 자, 오토미션 연비운전 잘하면 미션 고장은 100만 킬로를 넘어가서도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비운전을 하지 않고 거칠게 운행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50만 킬로가 조금 지나면 미션이 내려앉아요. 미션 한번 거치면 2천만 원, 3천만 원 아닙니까? 연간 기름값만 1200만 원 차이 납니다. 거기다가 50만 킬로 타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정비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타이어 수명은 줄어듭니다. 그럼 타이어 값도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동력 전달축 고장 더 많이 납니다. 엔진 수명 단축됩니다. 장점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벌고 뒤로 다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연비운전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배우시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화물차만 뒤에 타고 가르친 것만 해도 2,500대가 넘습니다. 실전 경험으로 나온 지식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된다. 방향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뒤에 타고 하루 종일 운행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연비운전 교육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연비운전을 배운 사람들은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화물차뿐만이 아니고 시내버스 운전자,
연료비 아껴봐야 자기한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름값을 아낄 수 있게끔 연비운전 교육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폭이 많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배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 내에서 운행해야 됩니다. 천천히 가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배차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천천히 갈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속도로 운행하면서 기름을 아끼는 것이 연비운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화물차 운전자분들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하면 천천히 가면 기름이 아껴지지 않느냐, 이 생각을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건 당연히 아껴지죠. 그런데 같은 속도로 주행하면서 기름값을 아껴라 하면 그때부터는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천히 가면 공기저항 줄어들죠. 당연히 연비가 올라갑니다. 그것은 속도에 따른 연비입니다. 그런데 같은 속도로 달리면서 기름값을 어떻게 아낄 거냐, 이런 것이 연비운전이라는 거예요. 배우면 됩니다. 액시언트 430마력 택배 차량 연비 액시언트 트립상으로 5.58입니다. 이 정도 타시는 분 국내에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417km 운행했는데 5.58이다. 쉽지 않죠. 여기서 조금 스킬을 더 집어버리면 연비 더 올라갑니다. 오토 차량에 이 정도면 연비 잘 나오는 겁니다. 택배 차량은 무조건 천천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찜이에요. 시간찜. 그러면 기본적으로 속도를 내야 된다 이거예요. 속도가 느린 시내주행도 포함됩니다. 그죠? 톨게이트 들어가기 전까지,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나서 하차지까지 갈 때 당연히 속도가 떨어지죠. 그런 조건을 합쳐서도 연비를 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런 기술들은 자동차 메이커에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똑똑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배우면 됩니다. 많이 알아야 돼요. 운송원가 절약은 경쟁력입니다. 여기서 엔진 성능을 개선하게 되면 제가 100%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인적 요소 기술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번 말해도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할 수 없는 게 딱 있습니다. 뭘까? 디페프 자동재생 주기 있습니다. 동일한 운행거리를 운행할 때 몇 킬로 정도 운행을 하면 디페프가 자동재생이 들어간다 있죠. 300km, 500km, 800km, 1000km, 1100km 이런 게 있죠. 평상시 동일한 짐을 싣고 운행할 때 자동재생 운행거리 주기가 있습니다. 그 주기 증가하면 좋겠죠. 좌측에 있는 차량은 1100km 운행하는 차량이 1800km까지 늘어났습니다.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자동재생 때 소요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디페프 슈트 게이지가 80% 찼다. 그러면 수동 강제 재생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럴 때 시간이 줄어든다 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무엇이냐? 연소 효율이 높다예요. 그리고 디페프 내부에 가해주는 열이 높다예요. 그래야 디페프 내부에 포집된 입자상 물질이 빨리 탈 거 아니냐 이거죠. 연소 효율입니다. 그리고 디페프 내부의 온도를 올려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배울 것이 많을 것입니다. 화물차를 운행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 강의는 엑기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 연비양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비양 대회를 할 때 생활 연비를 측정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운행 코스도 틀리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연비양 대회를 하면 헤드만 가지고 연비 10km, 11km, 12km 타면 뭐합니까? 중량 적재를 하고 생활 연비를 어느 정도 올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4대 요소를 보면 제조 분야, 정비 분야, 관리 분야, 사용 분야입니다. 여기서 사용 분야는 인적 요소 기술입니다.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 자,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운전자라는 거죠. 운전자가 똑똑해야 됩니다.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연비 운전도 잘해야 되지만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고장나면 제때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하지 못하는 부분은 제조 분야 기술입니다. 제조 분야 기술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비가 무엇이냐? 연비는 1리터로 주행할 수 있는 운행거리입니다. 1리터로 주행하는 운행거리입니다. 그래서 1000km를 운행했을 때 연료가 200리터 사용됐다 하면 1000 나누기 200, 그래서 연비가 5km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기판에 보여줍니다. 계기판에 보여주는 연비와 실제 연비는 다릅니다. 오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연비는 무엇이냐 하면 과거의 운전자분들이 측정했던 방식입니다. 일정한 거리를 운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차계부를 젓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실제 주행 거리가 메다방에 놓는 것이 조금 오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전후로 해서 이 운행거리 가지고는 크게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기판에 있는 운행거리 거의 비슷하죠. 내비게이션 거리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주행거리 나누기 주유소에서 주유한 기름, 이것으로 나누면 실제 연비가 됩니다. 실제 연비는 실제로 동일한 운행거리를 주행했을 때 연료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많이 아셔야 돼요. 트립 연비 가지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제 주유 연비 가지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월간 연비를 적어보세요. 계기판에 연비가 보여주니까 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거 적어보시면 자신의 운전 실력이 얼마나 바닥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른쪽 밑에 연비 운전을 알기 위해서는 연비를 까먹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름 저항이 있습니다. 구름 저항은 무엇이냐 하면 타이어가 노면을 구르면서 저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스팔트 도로와 콘크리트 도로 실제로 주행해보면 연비 차이 납니다. 왜 차이 날까요? 바퀴가 도로를 찝습니다. 그래서 새 타이어는 연비가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타이어가 마모가 돼야 연비가 잘 논다요. 그리고 타이어가 변형이 적게 돼야 됩니다. 타이어 표면이 무른 것도 있고 딱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 잘 노는 타이어는 대체적으로 딱딱합니다. 비싼 타이어 있죠. 조금 딱딱합니다. 그래서 연비가 높게 나옵니다. 공기저항 부분입니다. 공기저항 속도 제곱에 비례합니다. 시속 10km 갈 때, 시속 100km 갈 때 공기저항이 몇 배냐 이거죠. 공기저항은 속도 제곱이기 때문에 시속 10km 갈 때와 시속 100km 갈 때의 공기저항은 100배입니다. 상당하죠. 그래서 속도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연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변속비라는 게 있어요. 이 기압비 때문에 일정 속도 이상은 가야 됩니다. 저단으로 아무리 운전 잘해도 연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최고단 주행을 할 수 있는 조건, 그 조건에서 연비가 잘 나온다는 거죠. 공기저항은 천천히 가면 아껴진다, 빨리 가면 기름 많이 먹는다 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주행저항 중에 등판저항이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주행하게 되면 등판저항이 생깁니다. 등판저항, 오르막길에 힘이 들죠. 내리막길에 편하게 내려오죠. 그러면 연료를 사용해서 위치 에너지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등판저항 시 도로 구배에 따라서 구배가 세면 연료를 많이 쓰게 되고 구배가 약하면 적겠습니다. 그래서 등판저항이 2% 저가 아닙니다. 프로테지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일반 운전자분들이 몇 RPM으로 운행해라 이렇게 해서 그 RPM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맞추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봅시다. 자, 왼쪽 밑에 변속기의 높은 단에서 변속 시 엔진 회전 속도가 낮아져서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 엔진 등연비 곡선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는 엔진에서
효율 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00rpm에서 1600rpm 그린존 구간이라고 해놔놓고 이 안에서 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비 개념이 없는 분들은 몇 rpm으로 가면 연비가 잘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200요, 1100요, 1300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1000에서 1600rpm으로 운행을 하면 연료를 상당히 아낄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공회전에 왜 500rpm, 600rpm 있냐 이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도로 구배에 따라서 적재량에 따라서 또 엔진 성능에 따라서 500rpm부터 2000rpm까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구간이 어떤 영역이 좋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는 높게 회전수는 낮게 어떻게 균형을 잡을 거냐예요. 운전자가 도로 구배를 반드시 봐야 되고 엔진 성능을 반드시 올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연비 운전을 잘하게 되면 엔진이 기르듭니다. 엔진이 나빠지는 이유는 열과 오염물질이죠. 동일한 운행거리를 운행할 때 연료를 적게 쓰면 열이 적게 나올 거 아닙니까? 면이 적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엔진을 보호하는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자, 엔진 등연비 선도 보시면 1000rpm부터 1350rpm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걔랑 같이 동그란 부분 있죠. 그러면 터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성능이 제대로 나올 때예요. 그 계란 같은 원형을 좀 위로 올리고 왼쪽으로 쫙 이동시키면 600rpm부터 연소율을 높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흡기 공기를 가압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이 된다 그러면 시내주행에서도 12단 600, 700, 800, 900rpm 범위 내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다. 연소율을 높이면 된다. 흡입 공기를 가압시켜주면 된다예요. 자, 이런 부분이 엔진 등연비 선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기술입니다. 자동차 메이커요. 아직까지 이 부분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터보차저 회전수가 900, 1000 이상 돼야 나옵니다. 그러면 공회전 500, 600에서 1000까지 흡입 공기를 가압시켜 줄 수 있느냐예요. 못 시켜주고 있죠. 그 못 시켜주는 것이 현대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스카니아, 벤처, 볼보, 만, 200고 타타대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엔진을 새로 개선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 이 부분 개선 못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 관리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엔진 오일 제때 갈아라, 에어클리너 교체 자주 해라, 교환 부품 주기를 확인해서 빨리 갈아주라는 겁니다. 여기 엔진 오일 교환 주기 통상 6만 킬로, 가옥 조건 3만 킬로. 그러면 이 부분도 연비를 높게 타시는 분들은 6만 킬로, 연비를 낮게 타시는 분들은 3만 킬로. 자기가 실질적으로 연비를 어느 정도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완전 가옥 조건, 연비가 1.5km, 1.6km, 2km 미만으로 타는 코스가 있을 것이고 4km 이상을 타는 코스도 있을 것입니다. 적재량에 따라서 연비가 틀려지죠. 그래서 오일 교환 주기도 자기 자신이 판단해서 교체를 하시라는 거예요. 엔진 오일은 빨리 갈면 빨리 갈수록 좋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대체적으로 타이어 공기압 점검을 안 하죠. 펑크가 났을 때 그때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타이어 공기압 체크는 중요합니다. 왜? 성용차 보세요. 타이어 공기압 팍 빼놓고 타보세요. 연비 확 떨어져 버립니다. 타이어 공기압 빵빵하게 여보세요. 연비 올라갑니다. 그래서 화물차의 타이어 공기압도 신경을 쓰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전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이거예요. 화물 차량 같은 경우는 수동 변속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도로 구배에 따라서 기아를 늦게 변속할 수도 있고 빨리 변속할 수도 있습니다. 낮은 RPM을 쓰라? 그러면 변속을 수동으로 빨리빨리 해보시라는 거예요. 엔진이 정상적으로 성능이 향상되어 있지 않으면 떨어버립니다. 꺼르륵 하는 거 덜덜덜덜 틉니다. 그러면
그 트는 타이밍에는 미션에 충격이 갑니다. 최대한 낮게 엔진 성능을 업시켜 놓으면 더 낮게 운행할 수 있다. 낮은 RPM에 최고단을 쓸 수 있다. 그거는 엔진 성능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엔진 성능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엔진 성능 만들기 전에도 수동 변속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엔진이 후달달거리지 않게끔 운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발 컨트롤 잘해야 됩니다. 손으로 변속은 했지만 발 컨트롤은 운전자 능력입니다. 자, 발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거냐? 오른쪽 사진 보시면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밟아서 서서히 정대시키려 했는데 너무 적게 밟아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밟아도 안 됩니다. 발 훈련을 어떻게 시켜야 되냐? 계란을 한 판 정도 삶으세요. 삶아서 신발을 신고 삶은 계란을 까보세요. 발을 비벼서. 그 연습하시면 발이 이제까지 마음대로 움직였다. 그러면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으려면 연습을 해야죠.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 사진 밑에 변속,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는 것이 연병사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 신속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적재량, 도로구배에 따라서 빨리 하는 게 이익이 될 수가 있고 시간을 끌어주는 게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예요. 무조건 빨리 해라. 무조건 빨리 하면 엔진에 부하가 걸려서 탄력이 붙지 않고 기름 더 먹어버립니다. 또 무조건 느리게 한다. 그러면 저단으로 주행하는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연비가 찾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된다 이거예요. 변속을 빨리 해줬을 때 스타트하는 거 아닙니까? 변속을 빨리 했을 때 엔진에 힘이 좋다 그러면 그대로 변속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때 낮은 RPM에서 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료 분사를 많이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이 많이 나오는 조건이 되죠. 그래서 시내 주행을 하는 차량들 DPF 빨리 막히죠. 그러면 이 부분도 1000rpm 밑에서 흡입 공기를 가압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연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인데 이것은 엔진 성능을 개선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른쪽 속도가 낮을수록 연비에 유리하다. 이거는 공기 저항입니다. 그런데 속도를 너무 낮게 하면 단수가 떨어져 버립니다. 단수가 떨어지면 또 불리해요. 그런데 단수를 안 떨어뜨리려 하면 엔진이 힘이 있어서 밀어줘야 됩니다. 공연비가 좋은 연소 효율이 높게끔 만들어진 상태에서 고단기어를 쓰고 500rpm에서 900rpm 운행이 가능한 엔진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차량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단수는 높게 rpm은 낮게 이렇게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차량과 연비는 비교하지 못할 만큼 연비가 높아집니다. 20% 30%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자 발 컨트롤도 중요하지만은 도로구배도 중요합니다. 연비는 운전자가 개념을 가지고 도로를 보고 몇 단을 넣을 것이며 가속 페달을 어느 정도 밟을 것이다. 연습을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됩니다. 몸이 익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자전거 탈 때 3발 자전거, 4발 자전거 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몸이 익으면 생각을 하지 않아도 2발 자전거에 손 놓고 탈 수 있는 능력까지 되지 않습니까? 넘어져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머리로 익힙니다. 그런데 개념은 머리로 잡고 실제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몸에 배이도록 해야 최고의 연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속도가 낮으면 저단으로 변속이 됩니다. 속도가 높을수록 주행저항이 커지고 높은 변속단에서 엔진 효율이 좋아진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엔진 효율 아닙니다. 도로구배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높을수록 주행저항이 커지는데 변속단수가 높을수록 이익입니다. 그런데 변속단수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오버액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낮은 속도를 간다 했을 때 여기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고단으로 운행하면 됩니다. 자,
엔진이 후달달달 거리지 않게끔 낮은 RPM에 토크 향상시키는 기술을 넣어놓고 고단결을 넣고 운행을 하시면 연비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국산 차량, 수입 차량 모두 다 1000rpm 밑에서는 제대로 안 됩니다. 연소율이 약하다는 거예요. 터보차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제 성능을 발휘해서 가압을 시켜주는 RPM이 900rpm 이상입니다. 그런데 500에서 900 사이에 터보차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좀 많이 밟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료는 많이 들어가는데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럼 매연 발생량 많고 연소율 떨어집니다. 연소율 떨어지고 엔진에 힘이 붙이게 되면 후달달달 거립니다. 그러면 동력 전달이 되는 미션 무리 가겠죠. 차축 무리 가겠죠. 타이어 수명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동력 전달은 힘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게끔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주행을 할 때 제동 횟수가 많을수록 연료 소모가 증가된다. 이거 아닙니다. 애착 운전으로 제동을 줄이고 급조등 자제하라.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용차와 달리 상용차, 그러니까 화물차죠. 화물차, 버스 포함입니다. 주행 중에 가속 페달에 발을 떼면 연료 차단이 되어버립니다. 연료가 분사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불안자식은 연료 차단이 없습니다. 기계식이라는 거죠. 전자제어식 엔진에서는 인젝터가 전기로 열어줍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가속 페달에 발을 떼면 감속 조건이 되죠. 그럴 때는 인젝터를 닫아버립니다. 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연료 차단이 되는 거죠. 전자밸브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 전자식 엔진은 감속 조건에서는 연료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회전 RPM보다 낮아지는 힘이 걸리게 되면 반대로 연료 분사량 최대로 올려버립니다. 이때는 푸럭푸럭하죠. 그때는 가속 페달 더 밟아야 됩니다. 여기서 브레이크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제동 횟수가 많을수록 연료 소모량 증가한다.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보면 제동 횟수가 많다는 것은 제동하기 전에 가속 페달을 너무 많이 밟았다예요. 그래서 가속 페달에 발을 뗐을 때 연료 소모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가속 페달을 뗐을 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브레이크로 인해서 에너지가 낭비된다. 그 에너지는 연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도로를 멀리 보고 연료 소모 없는 구간 많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적게 쓴다 이 부분인데 브레이크라는 것은 구름 저항도 포함됩니다. 공기 저항도 포함된다고요. 그래서 속도를 줄일 때 또는 속도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시키고 싶을 때 구름 저항, 공기 저항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브레이크다. 그러면 12단 차량에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다. 그러면 엔진 브레이크 걸립니다. 그런 게 브레이크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줄이는 것도 거리를 멀리 보고 이 구름장, 공기장, 엔진 브레이크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판단해야 되는데 핵심은 뭐냐? 가장 약한 브레이크를 가장 길게 써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오르막길 주행, 높은 속도로 진입하는 것이 연비에 유리하다. 그렇지만 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급가속하는 것은 자제해라. 이 이야기는 오르막길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리막길을 잘 타야 됩니다. 오르막을 잘 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 내리막길을 운행할 때 내리막길을 잘 타야 됩니다. 자, 오른쪽 내리막길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속도 증가, 높은 변속단 유지해라 했는데 내리막길 다음에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르막길을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내리막길은 정해집니다. 도로는 이어져가 있다는 거죠. 오르막, 평지, 내리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르막, 내리막, 평지를 어떻게 탈 것인지 먼저 개념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엑시한테는
듀얼 파워가 있습니다. 엔진의 출력을 파워 모드와 에코 모드,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파워 모드와 에코 모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파워 모드는 연료 분사량을 늘리는 것이고 에코 모드는 연료 분사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40마력이다 하면 파워 모드 상태의 출력입니다. 그러면 에코 모드를 하면 출력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출력을 다운시킨다, 에코 모드에서. 그러면 적재 상태가 적은 상태, 또 공차 상태의 평지 구간, 이런 겁니다. 그럴 때는 출력을 떨어뜨려도 되잖아요. 엔진을 스몰 사이즈로 바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에코 모드입니다. 그러면 출력이 업돼야 되는 구간 어떻습니까? 오르막길이죠. 오르막길에 출력이 딸리면 단수가 떨어집니다. 단수가 떨어지면 기압이 때문에 연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마력수가 380마력, 400마력, 410마력 이런 식으로 올랐는데 지금은 다들 500마력 이상이에요. 600마력도 넘는 차도 있어요. 왜 그렇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지형은 오르막 내리막이 많습니다. 평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긴 오르막길을 타다 보니까 단수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연비가 많이 처집니다. 그래서 연비 지식이 없는 분들이 오르막길 탈 때 12단으로 그냥 꾹 밟고 단수 안 떨어지면 연비가 나오죠. 자, 이런 현상들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이슈 프로그램을 바꿔서 출력을 올려준다, 50마력, 100마력 올려준다 해가지고 시중에서 많이 했었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연비가 높아진다, 어떤 사람은 연비가 낮아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긴 오르막길이 있는 강원도길 이래 가면 출력을 올리면 연비가 올라갔습니다. 왜? 단수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평길을 운행한다, 그러면 연비가 떨어지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나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엔진 내구성이 걸려가 있습니다. 출력을 올려버리면 엔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엔진 블록으로 커넥팅 노드가 튀어나옵니다. 해도 나갑니다. 그래서 엔진이 견딜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는 거예요. 오른쪽 한번 보세요. 스마트 모드는 뭐냐 하면, 스마트 모드는 운전자의 결함을 방어해 주는 것입니다. 오르막길 되면 파워 모드로 가야 되고, 평길이나 내리막길 가면 에코 모드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에코 모드와 파워 모드 사이에서 연비 운전을 목적으로 에코 모드로 가는데, 오르막길을 주행한다 힘이 딸릴 것 같은 파워 모드로 가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양단을 두고 일로 붙었다 절로 붙었다 하는 겁니다. 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 엔진을 바꾸면 당연히 연비도 올라가고, 또 엔진 성능도 좋아지고, 매연도 적게 생기고, 딥해프도 보호되고, EGR도 보호되고, 스로틀 바디 오염물질도 줄어들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엔진을 만드시라는 거죠. 자, 그렇게 만들었을 때 500 내지 900rpm에서 12단 주행하는 건 기본으로 됩니다. 그렇게 엔진 성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30km, 40km, 50km 이런 구간, 국도 구간이죠. 거기에서 12단을 쓰는 운전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엔진을 바꾸고 나서 운전자 지식을 가지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못하면 일반적인 운전자고, 잘하면 엔진도 바꾸고 연비운전 능력도 갖춘다 그러면 그런 구간에서는 기름값 20%, 30% 차이 나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오토 변속기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1300, 1400에 변속돼서 1000rpm, 1100rpm 이런 식으로 운행합니다. 그럼 낮은 단수로 가죠. 그럼 1200을 간다 쳐요. 그럼 700rpm을 떨어뜨려 버리면 기압비가 확 올라가 버리죠. 동일한 rpm의 속도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엔진에 연료 소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엔진이 두 바퀴 돌 때마다 연료를 한 번 쏩니다. 그러면 출발해서 도착했을 때까지 그 전체 운행거리에서 회전수를 줄이는 방법은 단수를 높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전당 연료 분사량을 줄인다. 어떻게 줄일까요? 그건 튜닝 하시면 됩니다. 자, 12단 변속기에서 11단으로 떨어진다, 10단으로 떨어진다. 거리가 얼마나 차이 나시는지 압니까? 한 단에 20%씩 차이 난다 그러면 두 단이면 45% 정도 차이 나요. 자, 10단으로 100m 갈 거 12단으로 145m 간다 이거예요. 차이 많이 나죠.
동일한 회전수에서 거리가 45% 증가한다.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단으로 쓸 수 있는 엔진으로 개선시켜준다 그러면 상당히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 특히 국도길 운행하는 카고차, 덤퍼트럭 차이 많이 나겠죠. 엔진 힘을 살려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엔진 힘을 살리는데 공연비를 좋은 조건으로 바꿔서 살리기 때문에 매연 발생량 줄어듭니다. 일반적인 운전자들요, 시내 주행한다, 덤퍼트럭 운행한다 하면 매연 발생량이 많은 조건이 됩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 1000rpm 밑에, 공회전 500이나 600에서 1000rpm 밑에서 움직일 때 차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속 페달을 더 밟게 돼요. 그러면 연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연은 더 나옵니다. 그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 그래서 오토 변속기가 1000에서 1400rpm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걸 알 겁니다. 변속되고 나서 950, 1000 걸립니다. 밟으면 또 1400 이래 되면 또 변속이 됩니다. 그 안 범위에서 움직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연료 이용 효율이 높은 영역을 600, 700, 800으로 확대시켜 보면 이렇게 12단 주행, 500rpm, 900rpm 사이에서 12단 주행이 가능하다. 크죠? 그럼 속도가 더 떨어진다. 500 내지 900rpm에서 11단, 10단, 9단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토 변속기에 몇 개 놓는 것보다 2단 정도는 차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엔진 성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연비가 차이 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어를 한 단씩 낮출 때마다 여기는 3% 내지 5% 차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 5%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운전자 실력이 또 있습니다. 발을 어떻게 쓰느냐, 도로구배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차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연비운전 개념을 잡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엔진 성능을 바꿔놓고 보세요. 하루 이틀 탈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차값이 건 3억 돈입니다. 10년 타다 아까운데 15년, 20년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벤처, 볼보, 스카니아, 액션트, 만 다들 에코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코롤 기능이 현대차, 트라고하고 액션트하고 틀리죠. 그래서 이 액션트부터 보겠습니다. 과거에 성룡차를 운행하실 때 수동차죠. 그러니까 1990년 정도에 수동 차량이 많았는데 그때부터 오토 차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깔렸어요. 운전이 편하다. 다들 편했죠. 오른발만 가지고 깔짝깔짝 하면 되니까. 수동은 어떻습니까? 클러치 밟고 기아 엮고 악셀레다 밟고 떼는 연습해야 되고 밟는 연습해야 되고 이랬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아직까지 수동 차량 있죠. 오토 차량 다 편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수동보다 오토가 연비가 낮다요. 그것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왜 수동 변속기가 연비가 높으냐? 클러치 밟고 기아를 빼는 타이밍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동 변속기보다 연비가 높아야 되는데 이 수동 변속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엔진 회전수를 낮게 쓴다요. 그런데 운전 못하면 어떻습니까? 저단기어로 막 밟고 다닙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그럼 연비 더 바닥으로 가봐요. 오토는 운전자가 막 밟으면 알아서 변속이 되는데 수동은 운전자가 의식을 가지고 고단으로 쓴다 하면 연비가 높게 나오고 차가 부사지든 말든 상관없이 저단으로 끌고 다니면 오토보다 연비가 안 놉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수동차 가지고 연비를 잘 낼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화물차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고개만 숙이면 기아를 뺐죠. 그러면 기름값 아껴진다. 한 번 왕복하면 말통, 두 말통 아껴진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어를 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생각을 해보세요. 수동 변속기, 그 다음에 오토 변속기. 오토 변속기가 나와서 프리휠 주행을 하지 않습니까? 국내에 볼보가 제일 빨랐죠. 프리휠 주행. 주행 중에 발 때문에 기아 빠진 거. 어떻게 빠지느냐? 주행 중에 발을 뗐을 때 연료 차단 0.5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아가 풀려버립니다. 그럼 악셀레다를 툭 밟습니다. 툭 밟으면 기아가 탁 들어가요. 이때 변속 충격 때문에 볼보 미션이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한 번 고장나면 2천만원, 3천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다음에
에코롤 기능이라고 넣어버렸어요. 에코롤 기능은 무엇이냐면 내리막길에 일정 속도 이상, 일정 속도 미만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럼 화물차는 90km 묶여 있으니까 90km 정도까지를 보고 그 이상의 속도가 늘어나면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기아가 체결되고, 기아가 빠진 상태를 언제까지 기아가 빠진 상태로 주행할 수 있는 프리힐 주행 조건 몇 킬로까지 잡아줄 거냐, 50km나 55 정도까지 잡습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발을 떼면 기아가 물린 상태로 조금 가다가 기아가 풀려버립니다. 기아가 풀리면 프리힐 주행인데 에코롤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에코롤 운행이 들어갑니다. 자, 기어 중립하면 연비가 더 나옵니다. 연료 차단보다요. 연료 차단, 발 떼면 기름 아껴진다. 기름을 아끼는 것을 연료 차단으로 아껴야 될 도로가 있고 프리힐 주행으로 아껴야 될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틀립니다. 그래서 도로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거죠. 개념을 잡고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진 고유 마찰 저항을 제거하기 위해 연료 분사를 했는데, 기존에 이거 트라고입니다. 고속버스에서 이게 적용됐어요. 과거의 고속버스 시속 110km로 묶어 놓으면 연료 분사를 하는데 공회전보다 약간 작은 연료 분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분사하는 것이 아니고 악셀레터를 많이 밟아도 많이 분사를 하질 않아요. 공회전 연료 분사량 정도만 분사해서 꾸준하게 기름을 넣습니다. 그러면 승객이 가다서다 하는 턱턱 치는 느낌이 못 느낀다는 거예요. 턱턱 친다, 기름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는 느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행 질감이 좋습니다. 그 전 단계는 연료 차단시키는 방식으로 속도 제한을 걸었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차가 자꾸 바뀝니다. 자동차 메이커요. 조금씩 개선해서 따라옵니다. 강제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제가 승용차, 화물차 연비운전 교육을 꾸준하게 해왔는데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실제로 운전자, 똑똑하지 않은 운전자, 게으른 운전자, 공부하기 싫은 운전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운전자가 똑똑하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집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짝짝이 틀고 싶으면 틀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때 연료 분사가 되는 조건이 있고 기어가 물려 있는 상태에서 회전수가 뜬 상태에서 연료를 적게 분사하는 조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어느 게 유리할까요? 기어 빼는 게 유리합니다. 답 많이 드립니다. 에코롤 기능에서 여기서 보면 뭐가 문제냐면 기어가 들어간 상태에서 연료 분사를 한다, 이 조건에서 배합을 감소시켜 버리면 엔진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차가 더 잘 나갑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에코롤 기능, 공회전 연료 분사량, 연료 분사하는 조건, 트라고 기어 들어가고 연료 분사량을 줄여서 가는 것입니다. 엔진 회전수는 똑같습니다.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연료 분사량을 이렇게 분사 타임을 조절해서 연료 분사량을 줄인다. 그러면 이 연료 분사를 줄이는 이유는 뭐냐? 아예 연료 차단으로 꺾어버리지 왜 조금 넣냐 이거죠. 엔진 자체를 돌리는 그 힘은 주겠다요. 그런데 여기서 배합을 줄이면 더 좋습니다. 더 잘 나간다는 거죠. 에코롤 기능 이런 것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기판에 연비가 얼마다 저마다 뭐 10km다 20km 최고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이건 말고 실제로 기름이 완전히 안 들어가느냐 조금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셨죠? 그 다음에 공기저항 부분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자, 스포일러 달려가 있죠. 상단에도 있고 측면에도 있습니다. 뭐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스포일러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스포일러를 장착했다는 거죠. 사이드하고 위쪽하고 했습니다. 그때는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이거 연비 얼마나 좋아질까 하면서 소문나서 하나씩 좋은 건 아는데 돈은 없고 해서 이렇게 좀 붙였습니다. 공기저항 큽니다. 컨테이너 차량들 사이드 중요합니다. 위에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 싣고 다니는 차들 이렇게 스포일러 없는 차 없습니다. 다 합니다.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계기판에 보면 1차원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연비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 찝어드릴게요. 계기판에 평균연비, 순간연비 다 뜹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차가 지나간 과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방을 봐야 됩니다. 전방 도로 구배. 그 도로 구배를 보고 운전자가 변속비를 어떻게 할 거냐, 악셀레라터를 어떻게 쓸 거냐, 이것을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물을 본다고 입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계기판을 보고 가면 연비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왜 안 나올까? 출력물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연비가 높을 거냐 보려 그러면 입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가 연비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탑재해 놔놓고 앞에 도로를 보면서 단수는 몇 단, 가속페달은 어느 정도, 이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결과물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력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선후를 바꿔서 보면 연비 절대 못 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력물이다. 그래서 내가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는 먼저 배우시고 연습을 하시면서 이 결과물을 보셔야 됩니다. 이 원리, 과거 성룡차 제품 만드는 지가 25년입니다. 화물차는 20년 전입니다. 이렇게 1차원이 아니고 2차원 하형으로 만들어서 운전자분을 교육시켰고, 화물차 버스 쪽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몇 RPM에서 위반하느냐, 속도 변속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연비가 얼마냐, 이런 부분, 그리고 100명의 운전자가 있다 그러면 100명에 대해서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우고, 안전운전을 하지 못했다 잘했다 줄을 세우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구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차원 디스플레이는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연비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탑재하고 전방을 보고 운전하면서 내가 이 도로를 몇 단을 엮고 갈 거냐, 가속 페달은 어느 정도 밟을 거냐, 앞에 오르막, 평지, 내리막들을 어떻게 운행하면 최고 연비를 만들 수 있느냐, 엔진 성능을 어떻게 개선해야 두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면 최고 연비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에코롤 기능, 듀얼 파워 이런 거 다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몇 번이라도 반복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찾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연비운전 수십 년 동안 가르쳐왔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가르치는데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모르면 배우시라는 거예요. 유튜브 내용이나 카페에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아셨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